기회를 기회로 인식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동산이 오르고 어떤 경우에 주식이 오르는지 연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이를 기회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를 기회로 인식하고 잡으려 하겠죠. 비슷한 처지에 있더라도 기회를 인식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부는 이때 극명하게 갈립니다. 벼락부자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일단 선형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비선형적 점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부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자가 꿈이지만 돈 공부는 처음입니다. 지은이 윤석천, 발행 갈매나무입니다. 2022년 전 세계에 걸쳐 인플레이션 극복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긴축 기조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부채 장려 정책을 따라 대출을 감행했던 기업과 가게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빚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투자 대세 시대 흐름을 따라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으로 몰려갔던 수많은 서민도 손실 확정 타이밍을 놓치고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버티기조차 녹록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 자유 따위 헛된 꿈은 버리고 착실히 노동시장으로 돌아가 예적금에 올인하면 되는 것일까요? 투자가 시대 정신이었던 호시절은 그저 한때의 거품으로 사라진 것일까요? 저자 윤석천은 이러한 일련의 경제 흐름을 되짚으며 맹목적으로 부자를 꿈꾸었지만 정작 돈 공부는 소홀했던 사람들의 실패에 주목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절망하기에 앞서 투자에 임하는 기본기를 쌓고 원칙을 세워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다시 올 다음 기회를 헛되이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투자의 사이클이 읽히고 타이밍이 보입니다. 즉, 기본을 탄탄하게 쌓아야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기준을 가질 수 있고 미래 시장을 상상하는 눈이 열립니다. 그동안 경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꾸준히 매진해온 저자는 이러한 혼란 속에 어영부영 벼락거지가 되어 절망하고 어리바리 투자 실패로 좌절한 이들의 도전 혹은 재기를 돕고자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투자의 근본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돈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내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배가 올랐고 또 다른 한 채는 몇 억이나 올랐지. 간만에 만난 동창 녀석은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대출이 두려워 아직도 전셋집을 벗어나지 못한 나는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친구는 저만큼 달려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갑자기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재산과 소득 측면에서 비슷했던 친구나 직장 동료, 지인 상당수가 어느 날 보니 나보다 몇 배, 몇십 배에 이르는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우린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자신이 거지처럼 초라해졌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요. 벼락거지가 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사실 벼락거지는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난 현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각국의 초저금리로 천문학적인 돈이 자산시장에 쏠렸습니다. 그 때문에 자산시장이 급등했죠. 자산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간극이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됐고 갖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2021년 한국의 전국 주택 가격은 2020년 말 대비 15%가량이 올랐습니다.
2002년에 16.4% 정도가 올랐으니 19년 만에 최고 상승 폭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1년 만에 보통 사람 연봉의 몇 배 혹은 몇십 배를 벌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이들, 특히 청년 세대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같은 기간에 임금, 즉 노동소득이 이 정도로 올랐다면 상실감이 덜했을 겁니다. 불행히도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물가마저 올랐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임금 상승률은 0.5%에 불과합니다. 바람직한 세상에선 노동, 즉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이 밥이 되고 안락한 주택이 되고 편안한 노후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좋은 세상이죠. 하지만 이런 세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메가 트렌드, 초저금리. 1980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였을까요? 연 20%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1980년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18%를 넘었고 1990년은 10%에 달했습니다. 이런 고금리 시대의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등에 투자할 유인이 적었습니다. 임금을 아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만 놔도 충분한 수익이 보장됐으니까요. 2000년대 들어 금리는 점차 하락합니다. 미국의 경우 6% 정도, 한국은 5% 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쉽긴 하지만 참을 수 있는 돈값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고금리 시대는 저뭅니다. 미국은 제로금리에 들어섰고 한국 역시 4%대에 있던 금리가 점차 낮아져 2020년 5월 0.50%까지 낮아졌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2022년 8월 기준 기껏해야 2.5% 수준입니다. 금리란 돈값입니다.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돈값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예적금을 하거나 남에게 빌려줄 때 높은 이자, 즉 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경우 현금은 당연히 소중합니다. 반대로 돈값이 낮다는 얘기는 현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돈값이 낮으니 돈을 쓰거나 다른 곳, 즉 오를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에 투자하겠죠. 현금을 들고 있어 봐야 나날이 가치가 하락할 테니까요. 결국 돈값, 즉 금리는 돈을 위험은 하지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투자할지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서 안전한 수익을 얻을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이때 기준은 안전한 수익이 얼마냐겠죠. 제로금리 시대는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거의 수익이 없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어리석은 행위가 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보관 혹은 묵혀두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돈은 생물입니다. 그 자체로 무한 번식 욕구를 갖습니다. 번식, 즉 증식을 멈춘 돈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초저금리는 투자의 시대를 만든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20년 중반부터 팬데믹으로 풀린 돈이 문제를 일으켰죠. 물가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돈값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오늘 1,000원 하던 바나나 가격이 내일 2,000원으로 뛴다면, 오늘 5억 원이던 아파트가 1년 후 10억 원으로 오른다면, 오늘 5만 원 하던 삼성전자 주식이 한 달 뒤 10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그만큼 돈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니까요. 이에 각국 중앙은행이 푼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 다시 말해 돈값을 높이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돈값인 금리는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21세기 들어 확고해진 메가 트렌드 초저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투자는 자산이 어디서 놀지를 결정하는 일. 현대사회의 경제는 화폐 경제이자 신용 경제입니다. 화폐 경제는 화폐를 매개로 경제 행위가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화폐의 대부분이 빚이란 사실입니다. 신용 경제란 좁혀 말하면 빚으로 움직이는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부채를 안고 삽니다.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다못해 신용카드라도 쓰니 말입니다.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우린 카드사에 한 달 후 갚아야 할 빚을 집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2분기 기준 104.2%에 달합니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부문, 즉 기업과 가계가 짊어진 빚은 2021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217%에 이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2021년 7월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9%, 2020년 말 기준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164% 정도입니다. GDP란 특정 국가 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을 말합니다. 대부분 국가의 민간 부채는 이미 그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 총합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대폭 올린다면 수많은 가게와 기업이 파산할 겁니다. 빌릴 때는 2% 금리였는데 올라서 10% 이자를 내야 한다면 무려 5배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니까요. 30만 원 이자를 내던 사람이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빌린 액수가 커질수록 이자 부담은 가중됩니다. 100억 이자를 내던 기업은 500억을 내야 합니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초저금리는 경제를 살릴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는 순간 대부분의 경제 주체가 빚의 함정에 빠집니다. 동시에 경제 역시 빚에 의존하는 체제가 됩니다. 빚을 낼 수 없거나 내기 힘들어 빚 규모가 줄어들면 경제가 멈추는 빚 경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대폭 올리는 정책은 경제를 파국으로 이끄는 악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번 초저금리의 늪에 빠진 경제는 좀처럼 그 늪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연착륙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기능합니다. 다시 말해 과열된 경제를 약간 식힐 정도로만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고금리 시대는 21세기엔 불가능합니다. 경제 주체의 빚이 너무 과중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임금과 안전한 상품에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초저금리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 자산 투자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투자만이,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높일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만이 보유한 돈을 지킬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Money never sleeps 란 말은 돈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몸집을 불렸습니다. 예금이나 적금만 들어놔도 자산이 불었지요.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이제는 돈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노력하고 경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일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이 일할 수 있는 투자처를 골라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해야 할 일. 사실 21세기 들어 한동안 인플레이션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에 들어서고 전 세계 물가가 들썩였죠. 미국의 물가는 2022년 3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8.5%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4.1% 정도입니다. 물론 이 같은 고물가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뿌려진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및 곡물 가격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불거진 공급망 혼란도 하나의 요인이었죠.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공급된 돈이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돈의 공급이 늘면 반드시 무언가는 오릅니다. 인플레이션 통계에 잡히는 생필품이 될 수도 있고 잡히지 않는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현상도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양은 무언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무언가의 가치는 오릅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세상이 투자를 시대 정신으로 삼게 된 데는 자본주의의 속성이 작용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승자의 축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경쟁은 각자 도생을 강조하죠. 자본주의 세상은 패자에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능력을 돈으로 치환합니다. 그것이 좋은 세상이랄 수는 없겠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에 적응해야 하겠죠.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가능할 테니까요. 부자는 어떻게 탄생되는가? 자유를 향한 도약, 퀀텀 점프.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야, 상순이가 벼락부자가 됐대. AAA 주식이 10배가 올랐단다. 야, 철수 횡재했대. 얼마 전 산 아파트 주변으로 GTX가 들어온단다. 주변 사람들의 대표적 반응입니다. 퀀텀 점프를 이룬 사람을 벼락부자라고 표현하고 부자가 된 이유를 횡재라 말합니다. 퀀텀 점프를 노력이 아닌 운으로 치부해버리죠. 과연 그럴까요? 분명 운도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노력과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3번의 기회는 온다. 그것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말이 우리네 인생을 축약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지독히 불운한 사람에게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인식하고 잡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강남 요지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을 대부분 압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의 유행으로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돈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 특히 전기차나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기회라 인식해야겠죠. 기회를 기회로 인식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동산이 오르고 어떤 경우에 주식이 오르는지 연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이를 기회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를 기회로 인식하고 잡으려 하겠죠. 비슷한 처지에 있더라도 기회를 인식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부는 이때 극명하게 갈립니다. 누군가는 퀀텀 점프를 하고 누구는 제자리 걸음을 하겠죠. 기회를 기회로 인식했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이 중요한 겁니다. 강남 재개발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수십억이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신용도 좋아야 하겠죠. 주식시장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50% 이익을 거뒀다 해도 수익은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용돈 정도를 번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수익은 5천만 원이 되겠죠. 레버리지를 써서 2억 원을 투자했다면 1억 원을 벌게 됩니다. 투자 액수가 클수록 수익은 커집니다. 퀀텀 점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노력이라도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면 깊은 뿌리를 내리는 셈입니다. 그것이 쌓여 언젠가는 퀀텀 점프를 이루죠.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 방향을 유지하며 계속할 때 속력도 마침내 빨라집니다. 운은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벼락부자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일단 선형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비선형적 점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부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 언제 부자가 되지? 라는 불평 대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게도 퀀텀 점프의 순간이 찾아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일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 역시 그렇습니다. 조정과 폭락의 신기루에서 벗어나라.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조정과 폭락이란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한데 이 두 용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하락을 두고 어떤 신문은 조정이라 하고 어떤 방송에서는 폭락이라 말합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지 예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폭락은 하락의 끝을 알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한데 이 정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좀 더 명확하게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의 하락을 조정으로 그 이상을 폭락으로 정의하는 거죠.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폭락을 하루 10% 이상의 가격 하락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 이하의 하락이면 조정이라 하죠. 하지만 이런 모든 설명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락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5% 하락을 조정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폭락이라 여기며 공포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산시장은 결국 사람들 심리가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조정과 폭락이란 결국 현재의 하락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금리 인상은 분명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만으로 주식시장이 폭락, 즉 그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최소한 21세기 들어서는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현대의 중앙은행은 향후 통화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합니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를 비교적 명확히 밝힙니다. 투자자들 상당수가 미리 대비하기 마련입니다. 리스크는 대비하면 그 피해가 반감합니다. 가령 언제쯤 화산이 폭발할지를 미리 안다면 대피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이 충분히 예고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리스크에 대비를 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충격이 있어도 일정 수준에서 그치기 마련입니다. 폭락이 오기보다는 조정 국면이 오는 거죠. 폭락장을 기회로 만드는 자세. 21세기 들어 자산시장 폭락은 3번이 있었습니다. 2001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 폭락장의 원인이 금리 인상이 아니었단 점입니다. 다시 한번 리스크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재난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참화로 이어집니다. 정확히는 예상한 사람이 적을 때겠죠.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폭락 기제 역시 비슷합니다.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에서 언급한 칠면조 우화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가정에 입양된 칠면조는 안전한 삶을 누립니다. 좋은 사료를 공급받고 넓은 사육장에서 편안히 살죠. 단, 추수감사절까지만입니다. 칠면조에게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추수감사절, 칠면조는 목이 베이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칠면조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안락함이 계속되리라 믿죠. 하지만 실제로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올수록 칠면조의 리스크는 증폭해 왔습니다. 칠면조가 최고로 안락했을 때는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죠. 이게 반드시 칠면조 세계만의 일일까요? 익숙하고 평온할수록 다가올 위기의 충격은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경제체제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우린 평균과 정상이란 용어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정규 분포를 지나치게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사회와 자연 현상 대부분이 정규 분포 속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세상에선 정규 분포를 벗어난 사건들이 수많은 피해를 양산해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5%의 시간 동안 시장은 평온합니다. 우리는 이를 정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의 극히 예외적인 시간 동안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우린 예외적인 사건과 시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0년의 금융시장, 아니 10년의 역사만 돌아봐도 정규 분포를 벗어난 예외적인 사건은 얼마든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우린 파괴적인 변동성을 목격했습니다. 정규 분포, 평균이란 함정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상한이란 형용사가 붙은 정규 분포를 벗어난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심 탈레브가 지은 블랙스완과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은 말하려는 바가 비슷합니다. 현대 경제에서 평화와 고요함의 시기는 미래에 도래할 혼돈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경제가 부채를 동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대중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려 합니다. 빚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만성 불감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 하죠. 티핑 포인트는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리스크가 큰 자산 시장의 붕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또한 시장은 리스크 수용에서 회피로 돌아서는데 이를 민스키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때 시장은 난폭하게 움직입니다. 자산 가격 역시 본질 가치를 크게 벗어난 상태에서 산정됩니다.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폭락하죠. 현대 화폐 경제에서 시장의 평온함은 칠면조의 안락감과 같습니다. 칠면조의 안전이 영원하지 않듯 시장의 안정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상 상태는 비정상의 씨앗입니다. 중앙은행이 만든 인위적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혼돈, 폭락의 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폭락과 혼돈은 대중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이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줍줍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데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들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을 아는 거죠. 돌발 변수에 대처하는 법. 거듭 말하지만 금리 인상만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더해져야 폭락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은 이른바 조정 국면을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지속적 금리 인상이라 해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조정 국면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주식을 싸게 살 기회인 겁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돌발 변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면 금리 인상을 섣불리 조정이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돌발 변수에 의해 시장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느긋하게 시장의 하락을 지켜볼 수 있어야 보다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준다. 마이너스인 주식보다 2.5% 적금이 낫다. 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2022년 5월 7일자 한경 비즈니스 기사 제목입니다. 2021년 주식시장이 강세장일 때 주식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친구나 지인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지금이 기회라 생각한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2021년 8월까지는 웃었을 겁니다. 투자가 이렇게 쉬운 거냐며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걸 후회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후 주가는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심해지면서 중앙은행이 긴축을 기사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후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우량주는 반드시 오른다는 생각에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등 한국의 대표주들을 샀겠죠. 이분들 성적은 현재 어떨까요? 이젠 원금 회복이 목표다. 나름 유튜브와 경제신문을 챙겨보며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골라 투자했는데 2022년 5월 15일 가상화폐 시장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칠 것 없이 상승하던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 USD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0만 원대 가격을 유지하던 루나가 0원으로 수렴했습니다. 단 나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때문에 코인 시장에는 연쇄적인 폭락이 잇따랐습니다. 루나 폭락이 절정에 치달은 5월 12일, 코인 시장 전체로는 약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5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SNS는 루나로 코인 강제 졸업이란 글로 넘쳐났습니다. 18억 원을 투자했던 사람은 485만 원만 남은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위험 자산 시장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수십억의 돈을 단 며칠 만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뭘 잘못한 걸까요? 앞에서 설명한 투자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시장 하락기엔 거의 모든 종목이 떨어집니다. 극히 적은 수의 종목은 상승하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타이밍은 앞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꾸준히 그것도 강도 높게 오를 때 자산시장은 예외 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일시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자산시장은 유동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거나 간과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에 도박하듯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위험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손해를 봤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위험 자산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원금 보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야 원금이 보존되는 겁니다. 연 10%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내 돈의 가치는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원금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내야겠죠. 그렇다고 자산시장 하락장이 명백한 상황에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다시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흐름에 올라타라. 안전자산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으로 무위험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현실에서 무위험 자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금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줍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이 금액만큼은 돌려준다는 말이죠. 특정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5천만 원은 손해를 봅니다. 그나마 5천만 원을 돌려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완전한 무위험 자산이라 할 수 없겠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부도가 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무위험 자산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국가의 부도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의 파산은 상상할 수 없겠죠. 따라서 안전자산이란 위험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자산이란 채무 불이행 위험, 가격 변동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자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적금, 국공채, 달러화 등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이득만을 생각하게 되니 안전자산 투자가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변동성이 작아 위험자산 하락기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릅니다. 국채 수익률도 오르죠. 미국의 긴축이 가시화되면 달러도 오릅니다. 실제로 2022년 4월 한 달 동안 주요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약 2조 원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시화될 겁니다. 핵심은 자산 시장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상승기라는 게 분명해지면 우선 위험 자산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비중을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안전자산 비중을 70% 이상으로 둘 것을 추천합니다. 스마트 머니들의 행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산 시장의 큰 흐름에 주목해 하락장이 예측되면, 즉 중앙은행이 꾸준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면 과감하게 위험 자산 시장의 비중을 줄입니다. 대신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달러, 국채 등에 투자하죠. 이들은 시장이 사이클을 그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것을 알죠. 위험할 땐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시장이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할 땐, 즉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시점 직전에는 과감히 진입합니다. 이들처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부자가 꿈이지만 돈 공부는 처음입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윤석천님은 경제 비평가이자 칼럼니스트이며 환율 및 투자 관련 강의를 진행하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를 쉽게 설명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2년 10월 27일자를 기준으로 출간되는 신간인데요. 그만큼 가장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저술한 내용이라는 점이 좋았던 책입니다. 책의 가장 주된 내용은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투자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입니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풀린 돈의 유동성에 의해 가파른 인플레이션 장세와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급격한 긴축의 스탠스에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도 1,400원을 돌파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말이죠. 저자는 경제 비평가로서 투자를 위해 필요한 돈의 흐름과 사이클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법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공부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짚은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저자는 21세기부터 시작된 저금리 기조는 한 번 시작된 이상 계속 유지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지만 과열된 경제를 약간 식힐 정도로만 금리를 올릴 수 있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고 이런 흐름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예측해 본다면 도움이 될 듯하네요. 또한 저자는 여러 번 지속되는 금리 인상의 시기에서는 새로운 투자에 접근을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머니입니다. 스마트 머니란 월가에서 나온 용어로 돈이 될 대상을 가려내 한 발 앞서 투자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이나 그 운용자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한 발 앞선 투자입니다. 저자는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를 돈이 지속적으로 풀리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권장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유동성은 늘어나고 특히 커다란 경제 위기가 닥치면 중앙은행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푸는데요. 대중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 시기에 스마트 머니들은 먼저 투자를 하고 정부와 은행이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시기가 시작되면 뒤늦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산을 팔고 유유히 시장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투자 적기를 노린다는 것이죠. 사실 쉽게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이론이지만 충분한 공부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회는 다시 올 것이기에 지금의 이 시간을 그 역량을 쌓고 공부하는 시기로 만들어 나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관련한 내용도 많은데요. 다만 2020년 이후 부동산 폭등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 흐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저술은 여러 부동산 전문가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 많았기에 그 부분은 염두하면서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혼돈의 시대, 불안한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내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배가 올랐고 또 다른 한 채는 몇 억이나 올랐지. 간만에 만난 동창 녀석은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대출이 두려워 아직도 전셋집을 벗어나지 못한 나는 배가 아프기도 하지만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친구는 저만큼 달려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갑자기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재산과 소득 측면에서 비슷했던 친구나 직장 동료, 지인 상당수가 어느 날 보니 나보다 몇 배, 몇십 배에 이르는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우린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자신이 거지처럼 초라해졌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요. 벼락거지가 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사실 벼락거지는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난 현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각국의 초저금리로 천문학적인 돈이 자산시장에 쏠렸습니다. 그 때문에 자산시장이 급등했죠. 자산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간극이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됐고 갖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2021년 한국의 전국 주택 가격은 2020년 말 대비 15%가량이 올랐습니다. 2002년에 16.4% 정도가 올랐으니 19년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1년 만에 보통 사람 연봉의 몇 배 혹은 몇십 배를 벌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이들, 특히 청년 세대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같은 기간에 임금, 즉 노동소득이 이 정도로 올랐다면 상실감이 덜했을 겁니다. 불행히도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물가마저 올랐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임금 상승률은 0.5%에 불과합니다. 바람직한 세상에선 노동, 즉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이 밥이 되고 안락한 주택이 되고 편안한 노후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좋은 세상이죠. 하지만 이런 세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메가 트렌드, 초저금리. 1980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였을까요? 연 20%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1980년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18%를 넘었고 1990년은 10%에 달했습니다. 이런 고금리 시대의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등에 투자할 유인이 적었습니다. 임금을 아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만 놔도 충분한 수익이 보장됐으니까요. 2000년대 들어 금리는 점차 하락합니다. 미국의 경우 6% 정도, 한국은 5% 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쉽긴 하지만 참을 수 있는 돈값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고금리 시대는 저뭅니다. 미국은 제로금리에 들어섰고 한국 역시 4%대에 있던 금리가 점차 낮아져 2020년 5월 0.50%까지 낮아졌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2022년 8월 기준 기껏해야 2.5% 수준입니다. 금리란 돈값입니다.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돈값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예적금을 하거나 남에게 빌려줄 때 높은 이자, 즉 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경우 현금은 당연히 소중합니다. 반대로 돈값이 낮다는 얘기는 현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돈값이 낮으니 돈을 쓰거나 다른 곳, 즉 오를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에 투자하겠죠. 현금을 들고 있어 봐야 나날이 가치가 하락할 테니까요. 결국 돈값, 즉 금리는 돈을 위험은 하지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투자할지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서 안전한 수익을 얻을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이때 기준은 안전한 수익이 얼마냐겠죠. 제로금리 시대는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거의 수익이 없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어리석은 행위가 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보관 혹은 묵혀두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돈은 생물입니다. 그 자체로 무한 번식 욕구를 갖습니다. 번식, 즉 증식을 멈춘 돈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초저금리는 투자의 시대를 만든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20년 중반부터 팬데믹으로 풀린 돈이 문제를 일으켰죠. 물가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돈값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오늘 1,000원 하던 바나나 가격이 내일 2,000원으로 뛴다면, 오늘 5억 원이던 아파트가 1년 후 10억 원으로 오른다면, 오늘 5만 원 하던 삼성전자 주식이 한 달 뒤 10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그만큼 돈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니까요. 이에 각국 중앙은행이 푼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 다시 말해 돈값을 높이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돈값인 금리는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21세기 들어 확고해진 메가트렌드, 초저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투자는 자산이 어디서 놀지를 결정하는 일. 현대사회의 경제는 화폐 경제이자 신용 경제입니다. 화폐 경제는 화폐를 매개로 경제 행위가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화폐의 대부분이 빚이란 사실입니다. 신용 경제란 좁혀 말하면 빚으로 움직이는 경제 구조를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부채를 안고 삽니다.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다못해 신용카드라도 쓰니 말입니다.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우린 카드사에 한 달 후 갚아야 할 빚을 집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2분기 기준 104.2%에 달합니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부문, 즉 기업과 가계가 짊어진 빚은 2021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217%에 이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2021년 7월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9%, 2020년 말 기준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164% 정도입니다. GDP란 특정 국가 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을 말합니다. 대부분 국가의 민간 부채는 이미 그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 총합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대폭 올린다면 수많은 가게와 기업이 파산할 겁니다. 빌릴 때는 2% 금리였는데 올라서 10% 이자를 내야 한다면 무려 5배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니까요. 30만 원 이자를 내던 사람이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빌린 액수가 커질수록 이자 부담은 가중됩니다. 100억 이자를 내던 기업은 500억을 내야 합니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초저금리는 경제를 살릴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는 순간 대부분의 경제 주체가 빚의 함정에 빠집니다. 동시에 경제 역시 빚에 의존하는 체제가 됩니다. 빚을 낼 수 없거나 내기 힘들어 빚 규모가 줄어들면 경제가 멈추는 빚 경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대폭 올리는 정책은 경제를 파국으로 이끄는 악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번 초저금리의 늪에 빠진 경제는 좀처럼 그 늪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연착륙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기능합니다. 다시 말해 과열된 경제를 약간 식힐 정도로만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고금리 시대는 21세기엔 불가능합니다. 경제 주체의 빚이 너무 과중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임금과 안전한 상품에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초저금리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 자산 투자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투자만이,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높일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만이 보유한 돈을 지킬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Money never sleeps 란 말은 돈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몸집을 불렸습니다. 예금이나 적금만 들어놔도 자산이 불었지요.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이제는 돈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노력하고 경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일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이 일할 수 있는 투자처를 골라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해야 할 일. 사실 21세기 들어 한동안 인플레이션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에 들어서고 전 세계 물가가 들썩였죠. 미국의 물가는 2022년 3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8.5%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4.1% 정도입니다.
물론 이 같은 고물가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뿌려진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및 곡물 가격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불거진 공급망 혼란도 하나의 요인이었죠.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공급된 돈이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돈의 공급이 늘면 반드시 무언가는 오릅니다. 인플레이션 통계에 잡히는 생필품이 될 수도 있고 잡히지 않는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현상도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양은 무언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무언가의 가치는 오릅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세상이 투자를 시대 정신으로 삼게 된 데는 자본주의의 속성이 작용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승자의 축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경쟁은 각자 도생을 강조하죠. 자본주의 세상은 패자에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능력을 돈으로 치환합니다. 그것이 좋은 세상이랄 수는 없겠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에 적응해야 하겠죠.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가능할 테니까요. 부자는 어떻게 탄생되는가? 자유를 향한 도약, 퀀텀 점프.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야, 상순이가 벼락부자가 됐대. AAA 주식이 10배가 올랐단다. 야, 철수 횡재했대. 얼마 전 산 아파트 주변으로 GTX가 들어온단다. 주변 사람들의 대표적 반응입니다. 퀀텀 점프를 이룬 사람을 벼락부자라고 표현하고 부자가 된 이유를 횡재라 말합니다. 퀀텀 점프를 노력이 아닌 운으로 치부해버리죠. 과연 그럴까요? 분명 운도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노력과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3번의 기회는 온다. 그것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말이 우리네 인생을 축약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지독히 불운한 사람에게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인식하고 잡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강남 요지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을 대부분 압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의 유행으로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돈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 특히 전기차나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기회라 인식해야겠죠. 기회를 기회로 인식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동산이 오르고 어떤 경우에 주식이 오르는지 연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이를 기회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를 기회로 인식하고 잡으려 하겠죠. 비슷한 처지에 있더라도 기회를 인식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분은 이때 극명하게 갈립니다. 누군가는 퀀텀 점프를 하고 누구는 제자리 걸음을 하겠죠. 기회를 기회로 인식했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이 중요한 겁니다. 강남 재개발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수십억이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신용도 좋아야 하겠죠. 주식시장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50% 이익을 거뒀다 해도 수익은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용돈 정도를 번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수익은 5천만 원이 되겠죠. 레버리지를 써서 2억 원을 투자했다면 1억 원을 벌게 됩니다. 투자 액수가 클수록 수익은 커집니다. 퀀텀 점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노력이라도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면 깊은 뿌리를 내리는 셈입니다. 그것이 쌓여 언젠가는 퀀텀 점프를 이루죠.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 방향을 유지하며 계속할 때 속력도 마침내 빨라집니다. 운은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벼락부자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일단 선형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비선형적 점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부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 언제 부자가 되지? 라는 불평 대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게도 퀀텀 점프의 순간이 찾아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일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 역시 그렇습니다. 조정과 폭락의 신기루에서 벗어나라.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조정과 폭락이란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한데 이 두 용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하락을 두고 어떤 신문은 조정이라 하고 어떤 방송에서는 폭락이라 말합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란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지 예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폭락은 하락의 끝을 알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한데 이 정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좀 더 명확하게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의 하락을 조정으로 그 이상을 폭락으로 정의하는 거죠.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폭락을 하루 10% 이상의 가격 하락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 이하의 하락이면 조정이라 하죠. 하지만 이런 모든 설명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락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5% 하락을 조정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폭락이라 여기며 공포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산시장은 결국 사람들 심리가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조정과 폭락이란 결국 현재의 하락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금리 인상은 분명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만으로 주식시장이 폭락, 즉 그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최소한 21세기 들어서는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현대의 중앙은행은 향후 통화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합니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를 비교적 명확히 밝힙니다. 투자자들 상당수가 미리 대비하기 마련입니다. 리스크는 대비하면 그 피해가 반감합니다. 가령 언제쯤 화산이 폭발할지를 미리 안다면 대피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이 충분히 예고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리스크에 대비를 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충격이 있어도 일정 수준에서 그치기 마련입니다. 폭락이 오기보다는 조정 국면이 오는 거죠. 폭락장을 기회로 만드는 자세. 21세기 들어 자산시장 폭락은 3번이 있었습니다. 2001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 폭락장의 원인이 금리 인상이 아니었단 점입니다. 다시 한번 리스크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재난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참화로 이어집니다. 정확히는 예상한 사람이 적을 때겠죠.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폭락 기제 역시 비슷합니다.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에서 언급한 칠면조 우화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가정에 입양된 칠면조는 안전한 삶을 누립니다. 좋은 사료를 공급받고
넓은 사육장에서 편안히 살죠. 단, 추수감사절까지만입니다. 칠면조에게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추수감사절, 칠면조는 목이 베이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칠면조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안락함이 계속되리라 믿죠. 하지만 실제로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올수록 칠면조의 리스크는 증폭해 왔습니다. 칠면조가 최고로 안락했을 때는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죠. 이게 반드시 칠면조 세계만의 일일까요? 익숙하고 평온할수록 다가올 위기의 충격은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경제체제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우린 평균과 정상이란 용어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정규 분포를 지나치게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사회와 자연 현상 대부분이 정규 분포 속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세상에선 정규 분포를 벗어난 사건들이 수많은 피해를 양산해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5%의 시간 동안 시장은 평온합니다. 우리는 이를 정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나머지 5%의 극히 예외적인 시간 동안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우린 예외적인 사건과 시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0년의 금융시장, 아니 10년의 역사만 돌아봐도 정규 분포를 벗어난 예외적인 사건은 얼마든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우린 파괴적인 변동성을 목격했습니다. 정규 분포, 평균이란 함정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상한이란 형용사가 붙은 정규 분포를 벗어난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심 탈레브가 지은 블랙스완과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은 말하려는 바가 비슷합니다. 현대 경제에서 평화와 고요함의 시기는 미래에 도래할 혼돈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경제가 부채를 동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대중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려 합니다. 빚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만성 불감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 하죠. 티핑 포인트는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리스크가 큰 자산 시장의 붕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또한 시장은 리스크 수용에서 회피로 돌아서는데 이를 민스키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때 시장은 난폭하게 움직입니다. 자산 가격 역시 본질 가치를 크게 벗어난 상태에서 산정됩니다.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폭락하죠. 현대 화폐 경제에서 시장의 평온함은 칠면조의 안락감과 같습니다. 칠면조의 안전이 영원하지 않듯 시장의 안정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상 상태는 비정상의 씨앗입니다. 중앙은행이 만든 인위적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혼돈, 폭락의 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폭락과 혼돈은 대중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이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줍줍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데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들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을 아는 거죠. 돌발 변수에 대처하는 법. 거듭 말하지만 금리 인상만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더해져야 폭락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은 이른바 조정 국면을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지속적 금리 인상이라 해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조정 국면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주식을 싸게 살 기회인 겁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돌발 변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면 금리 인상을 섣불리 조정이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돌발 변수에 의해 시장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느긋하게 시장의 하락을 지켜볼 수 있어야 보다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준다. 마이너스인 주식보다 2.5% 적금이 낫다. 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2022년 5월 7일자 한경 비즈니스 기사 제목입니다. 2021년 주식시장이 강세장일 때 주식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친구나 지인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지금이 기회라 생각한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2021년 8월까지는 웃었을 겁니다. 투자가 이렇게 쉬운 거냐며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걸 후회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후 주가는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심해지면서 중앙은행이 긴축을 기사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후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우량주는 반드시 오른다는 생각에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등 한국의 대표주들을 샀겠죠. 이분들 성적은 현재 어떨까요? 이젠 원금 회복이 목표다. 나름 유튜브와 경제신문을 챙겨보며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골라 투자했는데 2022년 5월 15일 가상화폐 시장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칠 것 없이 상승하던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 USD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0만 원대 가격을 유지하던 루나가 0원으로 수렴했습니다. 단 나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때문에 코인 시장에는 연쇄적인 폭락이 잇따랐습니다. 루나 폭락이 절정에 치달은 5월 12일, 코인 시장 전체로는 약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5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SNS는 루나로 코인 강제 졸업이란 글로 넘쳐났습니다. 18억 원을 투자했던 사람은 485만 원만 남은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위험 자산 시장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수십억의 돈을 단 며칠 만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뭘 잘못한 걸까요? 앞에서 설명한 투자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시장 하락기엔 거의 모든 종목이 떨어집니다. 극히 적은 수의 종목은 상승하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타이밍은 앞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꾸준히 그것도 강도 높게 오를 때 자산시장은 예외 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일시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자산시장은 유동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거나 간과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에 도박하듯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위험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손해를 봤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위험 자산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원금 보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야 원금이 보존되는 겁니다. 연 10%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내 돈의 가치는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원금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내야겠죠. 그렇다고 자산시장 하락장이 명백한 상황에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다시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흐름에 올라타라. 안전자산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위험이 없는 금융자산으로 무위험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현실에서 무위험 자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금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줍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이 금액만큼은 돌려준다는 말이죠. 특정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5천만 원은 손해를 봅니다. 그나마 5천만 원을 돌려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완전한 무위험 자산이라 할 수 없겠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부도가 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무위험 자산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국가의 부도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의 파산은 상상할 수 없겠죠. 따라서 안전자산이란 위험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자산이란 채무 불이행 위험, 가격 변동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자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적금, 국공채, 달러화 등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이득만을 생각하게 되니 안전자산 투자가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변동성이 작아 위험자산 하락기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릅니다. 국채 수익률도 오르죠. 미국의 긴축이 가시화되면 달러도 오릅니다. 실제로 2022년 4월 한 달 동안 주요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약 2조 원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시화될 겁니다. 핵심은 자산 시장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상승기라는 게 분명해지면 우선 위험 자산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비중을 안전자산 위주로 재편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안전자산 비중을 70% 이상으로 둘 것을 추천합니다. 스마트 머니들의 행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산 시장의 큰 흐름에 주목해 하락장이 예측되면, 즉 중앙은행이 꾸준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면 과감하게 위험 자산 시장의 비중을 줄입니다. 대신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달러, 국채 등에 투자하죠. 이들은 시장이 사이클을 그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것을 알죠. 위험할 땐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시장이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할 땐, 즉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시점 직전에는 과감히 진입합니다. 이들처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부자가 꿈이지만 돈 공부는 처음입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윤석천님은 경제 비평가이자 칼럼니스트이며 환율 및 투자 관련 강의를 진행하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를 쉽게 설명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2년 10월 27일자를 기준으로 출간되는 신간인데요. 그만큼 가장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저술한 내용이라는 점이 좋았던 책입니다. 책의 가장 주된 내용은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투자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입니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풀린 돈의 유동성에 의해 가파른 인플레이션 장세와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급격한 긴축의 스탠스에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도 1,400원을 돌파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말이죠. 저자는 경제 비평가로서 투자를 위해 필요한 돈의 흐름과 사이클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법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공부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짚은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저자는 21세기부터 시작된 저금리 기조는 한 번 시작된 이상 계속 유지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지만 과열된 경제를 약간 식힐 정도로만 금리를 올릴 수 있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고 이런 흐름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예측해 본다면 도움이 될 듯하네요. 또한 저자는 여러 번 지속되는 금리 인상의 시기에서는 새로운 투자에 접근을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머니입니다. 스마트머니란 월가에서 나온 용어로 돈이 될 대상을 가려내 한 발 앞서 투자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이나 그 운용자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한 발 앞선 투자입니다. 저자는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를 돈이 지속적으로 풀리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권장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유동성은 늘어나고 특히 커다란 경제 위기가 닥치면 중앙은행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푸는데요. 대중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 시기에 스마트 머니들은 먼저 투자를 하고 정부와 은행이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시기가 시작되면 뒤늦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산을 팔고 유유히 시장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투자 적기를 노린다는 것이죠. 사실 쉽게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이론이지만 충분한 공부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회는 다시 올 것이기에 지금의 이 시간을 그 역량을 쌓고 공부하는 시기로 만들어 나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관련한 내용도 많은데요. 다만 2020년 이후 부동산 폭등을 포함해 부동산 시장 흐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저술은 여러 부동산 전문가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 많았기에 그 부분은 염두하면서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혼돈의 시대, 불안한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